오늘 고수회전 세트가 평소보다 좀 더 복잡거리죠? 고수회전을 찾아주신 세 분의 고수님부터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치익은 안인환 고수님, 박정석 안녕하세요. 고수님, 그리고 뉴페이스 홍수택 고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홍수택 고수님 여기 정글인데 네. 살아남으실 수 있겠어요? 강한 자가 살아남습니다. 강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케미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안인환, 박정석, 홍순택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첫 코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수들의 수다! 네, 이번 코너는 한 주제를 가지고 고수님들이 우리 집 마당이다 라고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면 되는 시간인데요. 그럼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주제 가겠습니다. 2021년 단돈 1,000만 원으로 한 섹터에 투자해야 한다면 어떤 섹터에 투자해야 할지 과연 고수들의 선택은? 네, 홈스테 고수님부터 먼저 해볼까요? 네. 한마디로 이야기할게요. 네.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를 하겠습니다. 사실 전기차를 우리가 주식적으로 접근하려면 전기차 자체보다는 2차 전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안인환 고수님이 숟가락을 얹은 게 아닌가? 아닌가요? 지금 제 생각이 다른가요? 전기차가 2019년부터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오고 있잖아요. 뭐 코로나에 잠깐 꺾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다시 금방 올라와가지고 다시 잘 가고 있어요. 기존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성이거든요. 네. 이제 전기차 관련된 업체들이 배터리 가격이 기술 혁신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보조금을 줘야만 경제성을 맞춰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2021년도부터는 LG화학이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같은 기업들이 혁신을 많이 이루어서 네. 낮고 더 멀리 가고 더 강한 배터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배터리 가격이 거의 내연기관차 가격에 근접할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적인 보조금이 없어도 이제는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내연기관차보다는 전기차 쪽으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많이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또 역시 거기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 된다. 요새 완충하면 몇 킬로 가나요? 완충하면. 요즘은 보통 400km 전후하는데요. 내년에 출시되는 전기차들은 450에서 500km 정도를 가요. 그러니까 60kW에서 70kW 배터리를 장착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번 충전하고 중간에 휴게소 안 들리고 갈 수 있는 거네요. 네네. 근데 할 수 있죠. 올 수는 못. 이제 충전이 제가 볼 때는 가장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가격도 사실 중요하긴 한데 제일 불편한 게 언제든지 지금의 우리 주유소에서 기름 넣듯이 짧게 그냥 바로 되잖아. 예, 이게 좀 우선적으로 이 충전 인프라가 확충이 되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전기차 시장이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 더 커진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도 혁신이 역시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그재는 보통 450kW 충전기가 이제 많이 세워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충전하는데 15분에서 20분 정도 완충까지. 저 같은 경우도 그러거든요. 전기차가 좀 좋아요. 근데 전기차도 그렇고 수소차도 그렇고 네. 폭발. 그쵸. 뭔가 좀 위험하죠. 안전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 또 얼마 전에 뭐 현대차의 코나 같은 경우에서도 또 화재가 발생했고 그래서 이 안전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 좀 신뢰도가 쌓여야지만 조금은 더 또 전기차 시장이 분명히 커지는 것은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그냥 역사다. 이거는 대세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시장은 커져요. 그 중간중간에 그 노이즈라고 하는 부분들 이것을 이제 얼마만큼 제거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주가도 뭐 꽃길을 걷느냐 아니면은 뭐 비바람도 맞고 또 잡초같이 막 한번 꺾이기도 하느냐 아마 그런 차이가 생길 것 같아요. 배터리 네.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2020년도를 보면 LG화학이 주도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좀 찬물을 한번 끼얹었죠. 분사하면서.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똑같이 성장하는데 분사해서 이렇게 가는 물적 분할하는 그런 회사 말고 거기에 납품하는 소재 기업들, 양극재 납품하는 회사, 음극재 납품하는 회사, 뭐 분리막 납품하는 회사 그런 기업들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네, 2021년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어떤 섹터에 투자해야 될지를 알아봤는데요. 세 분이 주목하고 계신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 문의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안인환, 박정석, 홍수택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바이든 시대 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이게 오바마 정부의 어떤 분들은 연장선상이다. 하지만 좀 더 강하죠, 친환경적인 측면.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환경회의 협약에 다시 재가입하겠다.
당선되기도 전에 네. 오바마 시대 때 한번 열풍을 쳤던 섹터 그 중에서 태양광이 다시 한번 부각되잖아요. 태양광. 이제 우리 또 태양광 얘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까? 넘어간 거죠. 넘어갔습니까? 태양광 네, 얘기.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태양광이 10년 전에는 정말 쌈박한 그렇죠. 그런 아이템이었었는데 쌈박한? 근데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오히려 태양광이 이제 이 환경 문제를 해친다. 그 시골 같은데 뭐 처가댁 완전 깡촌이거든요. 가다 보면은 산비탈에다가 나무 깎아가지고 태양광, 네, 그걸 딱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깎아서 설치한다는 것 자체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친환경이 아닌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패널이 수명이 다하면 이것을 또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폐기물을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효율적인 부분들, 그 전력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의 효율성도 예전만큼 좀 쌈박하지 않다라는 이제 그런 개인적인 그냥 느낌, 예, 그런 게 좀 있긴 있어요. 2007년도 이런 때 보면 유명한 기업들 있잖아요. 우리 잘 알고 계신 그때 당시에 동양제철화 뭐 10,000원짜리가 50만 원, 58만 원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지금의 바이든 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친환경,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 이런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이쪽으로 물론 뭐 풍력이 갈 수도 있지만 과거를 되풀이해서 분명히 이쪽 섹터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과거를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과거에 왜 그랬냐면 국제유가가 150달러까지 갔었어요. 너무 비쌌죠. 그러니까 태양광이 어느 정도 국제유가가 150달러 하면 태양광이 경제성이 있었어요. 석유를 떼서 전기를 만드는 가격과 그 태양광 전지를 써서 만드는 가격과 같아진다. 이걸 그리디 페리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은 석유 가격이 급격하게 내려가 있고 뭐 40달러에서 한참 머물러 있고 더 올라간다는 전망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리디 페리티를 달성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해서 정부에서 밑빠진 독에 그냥 보조금을 무한정 지급해서 키우는 건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유가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옛날 라떼는 말이야. 그때는 어우, 예, 네. 지겹지만 네. 예. 라떼는? 그때는 이제 석유가 없어질 것이다, 고갈될 것이다라고 그치. 예전에 많이 맞아, 생각을 맞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도 지금 보면은 석유가 200년 선 넉넉하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석유가 만들어지고 있대요 지금 밑에서. 또 새로 예, 그래서 석유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친환경 에너지 부분의 어떤 그 희소성 이런 부분들이 과거보다는 좀 많이 떨어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지만 약간 좀 다른 의견을 하나 좀 내보면 약간 다른 게 사실 태양광이나 풍력도 마찬가지예요. 풍력이 최산선이 나오려면 유가가 189불이 돼야 그때부터 최산선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200불쯤 가면 태양광이 더 나아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최산선이 안 나오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태양광이 왜 올라갔냐 하면 정부 지원책.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물에 태양광 자가 발전을 하면 세제 감면 혜택, 또 전기세를 깎아주겠다. 뭐 혹은 전기를 되팔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에 관한 부분이 실은 주가의 움직임에 작용을 하지. 실제로 태양광이 최산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 아니냐. 자, 바이든 하면은 이제 우리 알려진 거 다 알잖아요. 뭐 환경. 네. 그 다음에 저는 또 봐야 되는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 폐기물 처리. 예, 왜 깜짝 놀라세요? 폐기물을 하면 좀 떠오르는 기업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사실 산업용 폐기물은 코엔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이 회사가 독과점 회사예요. 이런 기업들은 또 우리가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다시. 계속 네. 하시죠. 예. 계속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데 괜찮으세요? 아니, 저는 뭐 치고 들어왔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죠? 예. 치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두 분 동맹인가요, 지금? 예. 그러면 이렇게 동맹이면은 이렇게 여기가 선 거지 뭐요? 선이 그쪽으로? 근데 뭐 선은 언제든 방향이 바뀔 수 있어요. 선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뭐 이렇게도 될 수 있고요. 네, 예. 그럼요. 네. 아까 친환경 쪽 관련돼서 폐기물 쪽을 섹터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늘 그냥 폐기물 섹터는 제가 그냥 관리했다고 해야 되나 늘 관심 있게 보던 섹터였는데 바이든 쪽하고 연결 짓는다는 것 자체가 참 신선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폐기물 업체들이 거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그렇게 큰 수익을 내고 있어요. 특히 이제 매립하는 회사들은 마진율이 80%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투자하시면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다 생각했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그럼 이제 어깨 갑자기 어깨 으쓱. 이번엔 선이 그쪽에 생긴 거죠? 요렇게. 안 교수님과 박 교수님 사이에. 네. 저도 개인적으로 박정석 교수님이 얘기하신 폐기물 처리 좋다고 봐요. 근데 과연 이게 시장에서 먹힐 거냐 먹히지 않을 거냐는 오히려 그냥 바이든 그러면 폐기물 바로 떠오르지 않고 바이든 그러면 태양광 네. 또 자율 전기차 이렇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우리 주가를 지배하고 있는 이슈가 뭐냐?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조금 다른 의견 한번 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안인환, 박정석, 홍순택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자율주행 전기차 그리고 이제 바이든 시대가 오면서 바이든이 강조했던 친환경 섹터에 대해 좀 살펴봤는데 그 외에도 2021년에 좀 유망한 섹터가 있을 것 같아요. 또 가족 얘기 또 나오네. 또 딸아이가 네. 우리 딸이 딸뿐만 아니라 와이프도 네. 맨날 핸드폰을 두고 뭐 하나 봤더니만 웹툰을 보고 있는 거예요. 웹툰. 웹툰의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알았는데 이제 그 피부로 가족까지 침투했구나 이 웹툰이.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웹툰 시장이 정말 제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웹툰 시장이 대부분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조금 편한 시장인 건 맞습니다. 재미도 나름대로 있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커지는 건 분명히 맞을 것 같습니다.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좀 기다리면은 공짜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못 참고 그냥 결제를 해서 보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냐면 얼마 안 하고 그 정도 돈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6,000원 정도는 뭐 커피 한 잔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다. 이 정도죠. 웹툰은 우리 남희 씨가 전문가. 그냥 많이 봐요? 네. 네. 유료 결제 비중이 보니까는 2016년도에는 20% 그 정도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7% 정도까지 이렇게 성장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게 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작은 돈인데 엄청 모이는 거죠. 그렇죠. 이게 십시일반이라고. 네. 근데 나는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언택트 시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결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웹툰에서 온라인 결제로 지금 웹툰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웹툰 네. 관련주보다 관련주. 온라인 결제주가 커진다고요? 그렇죠. 나는 오히려 웹툰 주보다는 온라인 결제주가 오히려 수혜를 더 그러니까 받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건 웹툰 회사에서 결제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웹툰을 만드는 또는 플랫폼 회사가 더 많이 가져가겠죠. 오, 선긋기 스킬 들어갑니다. 선긋기. 네. 네. 선 넘지 마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원소스 멀티유즈. 드라마에서 또는 웹툰에서 또는 영화도 있잖아요. 또. 신과 함께. 영화로도 맞아요.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걸 봤을 때는 이게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쪽 관련 종목군들 저는 2021년도에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되게 반성이 되네요. 웹툰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왜 나는 웹툰주를 안 샀을까? 이제 K 웹툰의 시대가 왔는데 왜 웹툰 나는 산업 안 같은 샀을까? 경우는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초창기에 있을 때와 같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때보다 지금 게임 산업이 얼마나 컸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도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 그렇게 보면 웹툰 산업도 그 게임 초창기 산업 그때와 같지 않을까.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좀 만만치 않아요. 이미 상당 부분 이렇게 고평가 영역에 가 있어요. 현재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률에 비해서. 근데 이게 기하급수로 커질 거를 전망한다면 다 원금을 집어넣는 것보다는 소량 부분, 뭐 예를 든다면 10%? 투자금의 10%, 5% 정도를 매년 5년, 10년 정도를 내다보고 한번 좀 베팅을 한다고 해야 되나?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나? 그럼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2021년 하면은 어쨌든 그래도 2020년의 최대 하두가 코로나였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주식시장에도 큰 변화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2021년도 조금은 그런 흐름들이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바이오라고 말씀을 해주신 분은 아무도 안 계셨어요. 2021년도에는 물론 완전하게 종식은 되지 않겠지만은 뭐 화이자든 모더나든 또 어디든 간에 이게 백신들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서서히 이 코로나 이슈가 잠잠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2020년도에 코로나 이슈 때문에 움직였었던 많은 이런 바이오 섹터들이 2021년도가 됐을 때도 이러한 그 뜨거웠었던 그 이슈들을 이어갈 것인가 라고 본다면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우리 세 분의 고수님께서 바이오에 대해서는 2021년도는 그냥 물론 관심은 갖고 보지만은
그렇지만 뭐 가장 어떤 뭐 핫 이슈로 뭐 1등으로 꼽진 않았던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리고 어쨌든 신약 개발에 뭔가 힘이 실리는 순간부터 다른 관련했던 뭐 마스크, 진단 키트 등이 하락세로 전환이 되잖아요. 우리 박정석 교수님의 의견은 지금은 끝물이다. 뭐 이런 의견이시고 우리 홍순택 교수님의 홍순택 교수님은 저도 끝물이라고 보고 끝물이라고 있고요. 보고 빨리 저는 생각하죠. 탈출해야 된다. 이 네. 배는 침몰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같은 의견이거든요. 끝물이다. 그러나 테크니컬 리바운딩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코로나로 이제 어쨌든 의학 바이오에 투자가 집중이 되면서 저는 기술이 발달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코로나 치료제가 아니더라도 뭐 암에 대한 치료제라든지 치매에 대한 치료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2021년도 같은 경우에 바이오 기업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치료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뻔했었던 그러한 그 난치병들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획기적인 치료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종목에 이제는 정말 집중해서 특화해서 접근을 해야지만 2021년도에는 바이오 쪽에서 승산이 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임상에서 성공해야 약으로 나오거든요. 문제는 임상 실험을 진행 중인데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최근 뉴스밖에 못 한번 봐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임상 실험은 크게 4단계로 진행이 되거든요. 네. 동물 실험, 사람으로 1, 2, 3, 4. 네. 그럼 임상 1상에 진입을 했을 때 과연 약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냐 보면요. 5% 정도 됩니다. 5%. 임상 1상 성공했다고 해서 주가가 막 폭등하고 이러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거의 대부분 폭등했을 때 따라가면 손실 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예,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거의 대부분 이겁니다. 되게 중요한 이슈로 봐야 될 게 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어쨌든 신약 이슈에서는 임상 이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임상 2상에 통과하면 3상에서는 성공할 확률이 어디까지 될까요? 65%.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부분들은 임상 2상에서 성공을 했느냐 못했느냐, 그리고 단순히 성공했느냐 못했느냐보다 구체적으로 그 기준치를 월등히 앞서가는 결과를 초월하는 결과를 냈느냐, 아니면 간신히 턱걸이하는 결과로 통과됐느냐, 이 부분도 핵심이에요. 그런 결과들을 직접 확인하시고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셔야 실패하지 않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수님들 의견을 들으니까 좀 더 신중하게 2021년에는 투자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섹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잖아요. 저처럼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섹터 얘기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종목이 제일 궁금하거든요. 종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안인환, 박정석, 홍순택을 검색하시고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세 분 다 검색을 하라고? 여기 있잖아요. 고수회전, 안인환, 홍순택, 박정석.